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국과 러시아, 핀란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국의 이제 국가안보 수석이죠. 마이크 월츠가 잘렸습니다. 트럼프가 분노를 했는데 마이크 월츠가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이란 폭격을 푸시하다가 이제 트럼프의 분노를 사서 잘렸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때로 돌아와 있습니다. 이제 전승절이 다가오는데 레닌그라드 봉쇄 진실, 그리고 이제 핀란드의 더리 시크릿, 이런 내용을 좀 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만들고 내일은 이제 한국의 내각제 음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핀란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핀란드와 소비에트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전에도 계속 전쟁을 했고 붙어 있는 나라끼리 사이가 좋을 리는 없죠. 자, 그런데 이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이 소비에트 당시 이제 이 러시안들이 주축이죠. 이 베체르부르크 이쪽입니다. 레닌그라드죠. 이 러시아 민족에 대한 증오심에 이제 불을 타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전쟁이고 민간인 보호는 민간인 보호입니다. 그러나 핀란드, 그리고 이제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가세해서 이제 레닌그라드를 봉쇄했을 때 이때 이들은 인종 학살을 노렸습니다. 그 비밀들은 곳곳에서 드러나는 거죠.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련 카렐리아 지역의 이제 인종 청소. 1941년부터 1944년까지 핀란드군은 이제 동부 카렐리아 이 소련 지역이었습니다. 여기를 점령해서 이 지역의 소련 주민을 표적으로 삼은 테러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자그마한 규모의 괴뢰 정권을 수립한 거죠. 1941년 10월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슬라브계 소련 민간인을 위한 최초의 이제 핀란드판 강제 수용소가 이 베체르자보이츠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수용소의 목적은 인종 청소입니다. 에트닉 클린징이죠. 이 핀란드가 점령한 카렐리아 지역의 러시아인들을 말살하는 겁니다. 그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그곳을 영구적인 핀란드 땅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들의 목표입니다. 자, 이것이 그 수용소의 사진입니다. 1941년 말까지 13,000명이 넘는 민간인이 수감되어 있습니다. 1942년 중반에는 22,0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총 3만 명 정도가 13개 수용소에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3분의 1이 기아, 질병, 강제노역으로 사망했습니다. 일단 강제노역을 하면서 노동력을 빨아내고 그리고 이제 자연적으로 죽게 되겠죠. 그대로 방치하는 겁니다. 이 수치에는 포로 수용소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포로 수용소 역시 마찬가지로 치명적이었습니다. 전쟁 초기에 대부분의 남성이 징집되었기 때문에 민간인 수용소 노동력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이죠. 1942년 4월에 이 핀란드 정치인이 이 수용소의 현실을 보고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습니다. 집에다 보낸 겁니다. 러시아 민간인 2만 명 중에 19,000명이 수용소에 있는데 그들이 먹는 것은 썩은 말고기다. 그리고 쓰레기를 뒤져서 이제 부스러기를 찾고 있다. 만약 국제접십자사가 이 광경을 보게 된다면 뭐라고 할 것인가? 이렇게 한탄하는 편지를 이제 집에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1942년 핀란드 수용소의 사망률은 독일 수용소의 사망률을 넘어섰습니다. 증언에 따르면 시체는 매일 운반되고 10대들은 강제노역에 동원되었으며 여성과 어린이들은 1943년까지 숲과 수용소에서 10시간 이상 무급으로 일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수용소 근처고 이제 독일군, 핀란드군 옷은 비슷한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핀란드 병사들입니다. 자, 이들이 민간인들을 그냥 강제 노역을 하면서 노동력을 빨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적으로 죽게 되겠죠. 나중에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죽음의 수용소로 알려진 제2 수용소는 잔혹함으로 이제 악명이 높았다. 불충한 민간인들을 수용하고 지휘관은 이제 핀란드 장교는 공개 구타, 살인으로 이제 악명을 떨쳤습니다. 1942년 5월 구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수감자들을 집단 구타하고 그리고 강제노역에 저항한 사람들을 뽐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구타로 이렇게 이제 제거했습니다. 소련 특별국가위원회에 따르면은 핀란드군은 나치와는 달리 폴란드에게 이제 의학 실험을 실시하고 또 노예 무역에 관여해서 납치된 소련 민간인들을 이제 농업 노동력, 노예 노동으로 이렇게 팔아버린 겁니다. 자, 그리고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카렐리아에서는 포로를 제외하고 14,000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전쟁 포로로 분류된 사망자 중 상당수는 실제로 이제 민간인들이다. 폴란드는 이제 전쟁 포로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시골 소련 주민들은 여권이 없었고 징집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누구나 군인으로 간주되었다.
2021년 FSB는 소련 인구 학살에 책임이 있는 54명의 핀란드인에 대해서 이제 기밀을 해제했습니다. 이것이 기밀 해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더 큰 규모의 잔혹한 이 수용소라고 할 수 있죠. 레닌그라드 포위.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간에서는 뭐 레닌그라드 포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하게는 봉쇄입니다. 완전히 봉쇄하고 철저히 말려 죽이는 거죠. 이것과 유사한 사건 언제 또 있었을까요? 1984년에 있었습니다. 1984년에 이 베이루트 봉쇄, 바로 그것이 이 레닌그라드 봉쇄와 거의 유사했습니다. 방송에서 언급할 수 없는 나라가 레바논을 침공하고 베이루트를 봉쇄했습니다. 그때 물 한 방울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이제 통제를 했습니다. 다시 이제 레닌그라드로 돌아오겠습니다. 뭐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죠. 이 나치와 협력해서 핀란드군은 이제 도시를 봉쇄했습니다. 여기에 뭐 핀란드가 뭐 주역은 아닙니다만 거의 반반 정도 역할을 나누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베테르부르크 이제 레닌그라드 봉쇄 이것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 이 책임의 거의 한 50% 정도는 핀란드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틀러 정권이 붕괴되고 항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도 소비에트에 항복을 했죠. 그런데 소비에트는 이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중립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핀란드가 이제 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참 웃기는 애들이죠. 지난 방송에도 좀 말씀드렸는데 다시 레닌그라드로 오겠습니다. 핀란드군은 보급로를 차단하고 도시를 포위함으로써 치명적인 포위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끌고 갔습니다. 15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에 97%는 굶주림으로 사망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푸틴의 형이 굶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푸틴도 이제 죽을 뻔했죠. 150만 사망자 중에 40만 명이 어린아이입니다. 포위전에서 핀란드의 역할은 종종 축소평가됩니다만 이 독일과의 전략적 협력 이것으로 인해서 봉쇄가 지속될 수 있었고 이것이 이 상황을 더욱더 이제 치명적으로 만든 겁니다. 자, 이 레닌그라드 이 현대 수정주의자들은 히틀러가 마음만 먹었으면 레닌그라드를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제 관대하게 이렇게 그냥 봉쇄만 하고 내버려 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봉쇄하고 그들을 그 안에서 굶겨 죽이는 것 이것이 목적입니다. 당시 히틀러는 레닌그라드에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시민들 이들을 스탈린의 인간 방패다, 고기 방패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나치 그리고 핀란드는 레닌그라드를 봉쇄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완전히 클린징 해버릴 그럴 결심이었습니다. 만약 레닌그라드가 항복을 하면은 이들을 풀어주고 이제 살려두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애초 목표 자체가 레닌그라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여기에 있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타겟이죠. 도시를 지도에서 지워버려라. 이것은 단순 수사가 아닙니다. 나치의 정책입니다. 1941년 9월 29일 독일 최고사령부는 다음과 같은 내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총통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시를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하셨다. 우리는 그 안에 남아있는 민간인들 이들을 먹여 살리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다. 항복을 해도 무시할 것이다. 인구를 먹이고 주거하는 문제 우리는 해결할 수도 없고 해결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쟁 전략이 아니다. 대량 학살 정책이다. 이 계획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며 더 광범위한 굶주림의 계획의 일환입니다. 이 체계적으로 이 슬라브 민족을 없애버리는 거죠. 독일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 독일만 가지고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리고 뭐 프랑스, 독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영국, 프랑스 이들도 이 계획에는 아마도 찬성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들의 원래 꿈이 이 슬라브인들을 밀어내고 우랄 산맥 서쪽까지 가서 자원을 약탈하는 거죠. 이 히틀러가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제 크게 작심을 하고 한번 덤벼든 겁니다. 이 계획은 레닌그라드를 포위하고 주민들을 굶겨 죽이는 것이죠. 이는 더 광범위한 굶주림 계획의 일환입니다. 일종의 이제 뭐 베타 테스트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독일 정착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겠다. 히틀러는 우랄 산맥 서쪽의 레벤스라움 아리아인들이 게르만족이 살 수 있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거기에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싹 밀어내는 거죠. 여기에는 사실 폴란드인도 포함되고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인, 로만들도 포함이 됩니다. 나치의 목적은 점령이 아니라 베테르부르크 안에 이제 러시아인들을 완전히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제너럴 플랜 이제 오스트, 독일인들이 동부 유럽에 정착하기 위한 청사진. 여기에는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계속 거주할 가능성, 이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을 싹 밀어내는 거죠. 뭐든 방식으로든. 자, 그리고 이제 독일은 여러 가지 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국가기록보관소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의 식민지화, 일단 이 동부 유럽을 게르만 민족의 땅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 정착 지역에서 인종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 여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슬라브계 주민들입니다. 추방, 기아, 그리고 소모전을 이용해서 점진적으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그리고 대량 추방과 독일의 토지 소유권 주장에 대해서 미래 독일 정착 지역에는 슬라브계 주민은 남아서는 안 된다. 그 땅은 라인란트처럼 독일 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폴란드인에 대한 운명, 폴란드, 로만드, 루마니아인들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도 다 밀어내는 거죠. 폴란드 민족은 15년에서 20년 안에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 합병된 영토에는 폴란드의 농장이나 마을이 남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역할, 노예노동. 일단 노예노동을 활용하겠죠. 그리고 이제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게 될 겁니다. 인구수를. 토착민에게는 토지, 교육, 자치에 대한 권리가 없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독일 정착민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그들을 노동자로 이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용도를 다하면은 폐기 처분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물러의 독일 동부 비전. 20년 안에 크림반도는 독일령이 되고 발트해는 독일령이 되고 흑해연안은 독일령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과거 민족의 흔적은 모두 지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히틀러는 생각한 거죠. 히틀러는 악마적인 정권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히틀러를 최근에 이제 미화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치즘 그 자체는 사타니즘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 냉정한 비판은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봉쇄, 이것은 포위가 아닙니다. 자, 언론에서는 포위, 그리고 이제 수정주의자들, 독일인들을 이런 식으로 약간 마사지를 하겠죠. 그런데 봉쇄를 한 다음에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굶겨 죽이는 거, 이것이 타겟입니다. 이것은 포위가 아니죠. 포위는 그냥 군사적으로 야, 항복해라, 항복하면 살려줄게, 이것이 포위입니다. 레닌그라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봉쇄를 했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굶주림,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지와 벽지 이제 접착제까지 뜯어먹습니다. 레닌그라드는 협상이나 점령의 의도 없이 전면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목표는 기아와 고립을 통해서 도시와 주민들을 제거하는 거죠. 이렇게 나치고는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고 봉쇄를 하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고사시키는 것. 이것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것은 전쟁 전략이 아니라 바로 제노사이드죠. 왜 전면 봉쇄인가? 저희 일종의 이제 집단 학살 성격을 띈 것이 레닌그라드 봉쇄입니다. 나치는 완전한 고립 상태를 만듭니다. 1941년 9월까지 모든 육로, 이제 독일군과 핀란드군에 의해서 차단이 됩니다. 본토와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라도가 호스를 가로지르는 이제 위험한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소비에트군은 이렇게 물자를 보내고 하는데 이것도 폭격을 받아서 대단히 힘들었죠. 자, 이 노선으로도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없습니다. 빵 배급량이 하루 125g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인프라의 체계적인 파괴, 식량 창고, 그리고 수도 시스템, 발전소, 병원, 도시 이런 것들을 깡그리 파괴하고 다쳐도 치료받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사람들을 이제 굶겨 죽이는 거죠. 자, 그리고 주거 지역, 빵줄 이런 데를 공격합니다. 도네츠크의 이 주거 지역에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2,000건 이상의 이 식인 캐니발리즘이 있었다고 한다. 이런 문서, 이런 기록 문서가 남아있죠. 1941년, 42년 겨울 매일 최대 4,000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사람들은 불에 탄 창고에서 접착제, 가죽, 톡밥, 흙까지 파먹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대피를 막았습니다. 이 독일군은 포위망을 통해서 난민 이동을 차단했습니다. 핀란드 당국도 접시사사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간인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독일 기록 보관소에는 항복을 거부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자, 레닌그라드 사람들이 항복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마라. 그대로 이제 봉쇄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접근하면은 무조건 총을 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명의 길, 아까 말한 이제 보급로입니다. 이 붉은 군대와 이제 레닌그라드에 남아있는 주민들, 이들 간에 이제 생명의 길이 만들어지죠. 그러나 유지가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여름에는 바지선, 그리고 겨울에는 이제 얇게 얼은 이런 얼음 위로 이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이게 제대로 운영되지가 않죠. 히틀러 공군기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트럭이 이제 강에 빠지고 운전자들은 죽고 이런 일이 계속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물류 작업이 아니다. 집단적인 영웅주의적인 행동이다. 소련의 엔지니어, 군인, 민간인들은 적과 싸웠을 뿐만 아니라 굶주림, 죽음, 얼음 그 자체와도 싸웠다. 그리고 레닌그라드 이제 고양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당시 고양이들, 이제 주민들은 굶주렸기 때문에 고양이까지 잡아먹었죠. 고양이를 잡아먹게 되면은 쥐들이 번창하게 됩니다. 쥐가 사람들이 먹어야 될 식량을 또 먹고 그리고 병균을 퍼뜨립니다.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스탈린은 많은 이제 고양이를 보냅니다. 고양이를 풀어서 일단 식량 창고를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를 기리는 이런 동상들, 이런 게 이제 상트페테르부르크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자, 레닌그라드가 생존한 이유, 수정주의자들, 히틀러의 만행을 좀 이제 마사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 그들은 레닌그라드를 파괴하길 원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봉쇄만 했을 뿐이다. 작정을 했으면 할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붉은 군대는 도시 외곽에서 잔혹한 전투를 벌이면서 어쨌든 방어선은 사수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내부의 시민들은 굶주리면서도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자, 이것이 뭐 희망의 빛을 살려둔 거죠. 그리고 소비에트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한 겁니다. 이것은 히틀러의 자비 때문이 아니라 러시아인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그 때문에 레닌그라드가 생존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서구의 수종주의자들, 지금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습니다. 이들은 히틀러가 이제 주이시 이렇게 포로 수용소, 뭐 홀로코스트, 이것은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외의 역사들은 이렇게 마사지를 하는 거죠. 알고 봤더니만 히틀러는 그 정도는 아니야, 뭐 그 정도는 아니야, 이런 식이죠. 그런데 이 소비에트와 관련되어서 히틀러, 자, 히틀러가 소비에트 했던 것은 이제 축소를 합니다. 그리고 방송에서 언급해서는 안 되는 그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죠. 그들에게 했던 것은 이렇게 이제 또 막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미 존재했던 역사를 왜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문서 이제 유엔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유엔의 인권위원회가 이제 러우전에 있어서 우크라이나 측이 소비에트 포로에 대해서 가혹행위를 한다. 여기에 대한 증언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뭐 중성화 수술까지 받았다. 이것은 뭐 푸틴이 직접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유엔에서 어쨌든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슈테판 반데라를 추종하는 이제 우크 낙지들. 자, 이틀의 본질, 낙지죠, 낙지. 히틀러, 그리고 뭐 핀란드, 에스토니아, 여기에 있던 애들 뭐, 그리고 이제 크로아티아의 우스타샤, 뭐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배후에 스웨덴과 또 이 노르웨이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 궁극적인 목표, 이것은 슬라브인입니다. 타겟. 그리고 뭐 방송 중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이 이제 볼린 지역입니다. 볼린, 그리고 이제 갈리시아 지역. 이쪽은 슬라브인과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이쪽 몸에는 분명히 이제 아리아인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잠깐 이제 히틀러와 분할했던 저 그때 이념, 그것을 제외하고는 러시아가 이렇게 뭐 갈리시아 지역을 침공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인종적으로 조금 구분이 된다는 거죠. 자, 이들 뭐 폴란드, 갈리시아, 그리고 뭐 핀족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핀란드, 스웨덴 다 포함해서,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이들은 뭐 크게는 이제 캐톨릭 세계라고 부를 수 있죠. 이들은 동방 정교회를 말살해야 된다, 뭐 없애버려야 된다. 그리고 우랄산맥 서쪽까지 진격해서 자원과 그리고 농토를 이렇게 다 차지해야 된다. 이런 망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망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트럼프가 광물대를 했습니다. 뭐 이것 때문에 한국 언론은 야, 이제 우크라이나 살았다, 이런 황당한 소리를 하더군요.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사실상 한 발 뺐습니다. 물론 미국 무기, 포탄 이런 것은 계속 들어갈 겁니다. 돈은 유럽이 내게 될 겁니다. 형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무슨 약속을 하고 어쩌고 하지만 이것은 미국이 이미 투자한 것. 마지막에 누가 차지하든, 예를 들면 이제 러시아가 이렇게 더 많은 땅을 먹어도 미국은 이제 푸틴에게 가가지고 야, 우크라이나에 광물들을 했는데 야, 거기 이제 우리 몫이 있는데 어떡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이 푸틴은 뭐 통 크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투자하고 환영하고 또 이제 함께 개발하고, 그리고 미국의 포션 이런 것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어떤 뭐 밑밥을 까는 거죠.
미국은 발을 뺐습니다. 물론 그러나 ISR이나 무기 이런 것은 계속하게 될 겁니다. 이건 뭐 나토 테두리고 그리고 미군 전체 미군의 움직임, 여기에 미국 연방 대통령은 좀 제한된 어떤 통제력만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이 부디 틀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별도의 세력이 이 전쟁을 계속 끌고 가야 되는 거죠. 뭐 지금 같은 방식으로 계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더 이제 여기에 적극적으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멍청한 나토와 이제 우크로 졸개들, 소모전에서 시간이 지나면은 선형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이 파라볼릭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러시아 점령지가 증가하게 될 거다. 이것이 조만간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수학이다. 이 광대들은 셀 수 없이 멍청하다. 자, 미국과 서유럽은 지금 우리가 더 버티면은 지금 러시아가 이제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뭐 1km 들어온다, 2km 들어온다. 야, 그러면은 100일 뒤면 100km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전쟁의 수학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시간이 지나면 하루 1km가 하루 10km, 20km가 되는 거죠. 파라볼릭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루마니아에서 아일랜드 언론이 이제 보이체입니다. 러시아 관련된 많은 글을 올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루마니아에 들어와서 이제 대선을 이렇게 이제 취재하려고 하니까 체포해버렸습니다. 딴 말이 나가지 않도록 체포해버린 거죠. 유럽은 거대한 전체주의 사회로 이미 변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백악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마이클 월처는 그 나라를 위해서 너무 일을 했다.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란과 전쟁을 벌이도록 부추겼다. 그런 이유로 해고가 되었다. 이렇게 워싱턴 포스트에서 올렸습니다. 좀 충격적인 내용이죠. 기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 월츠가 대이란 폭격 이것을 부추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월츠가 네타냐후랑 이제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었다. 이것이 트럼프를 분노케 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잘라버렸다. 이런 기사를 워싱턴 포스트가 올렸습니다. 이 트럼프는 월츠를 그가 이 이란을 공격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잘랐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런데 네타냐후랑 이렇게 내통을 한 거죠. 그리고 그 나라는 이란 폭격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끌어들이기를 원하죠. 트럼프는 지금 이 순간 이란 폭격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반대하는데 월츠가 이제 뒤에서 자꾸 이 장난질을 하는 거죠. 이것을 알고 이제 월츠를 잘라버렸습니다. 뒤에서 이렇게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글렌 그린월드도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이 월츠가 트럼프를 분노케 했는데 네타냐후랑 내통하면서 이란을 공격하도록 이렇게 막 뒤에서 밑밥을 깔고 그 다음에 트럼프로 하여금 이란을 폭격하도록 이렇게 재촉을 했다. 푸시했다. 그것이 트럼프를 분노케 했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뉴욕타임즈에서 충격적인 기사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건과 유사합니다. 누가 이제 이 휴대폰으로 채팅을 하는데 그게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앱의 정체 이것이 밝혀져서 또 화제가 되고 내용이 밝혀지고 뭐 비키니 사진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한국에서 자주 발생하는 건데 바로 미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마이크 월츠가 회의 중에 이렇게 이제 채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채팅 앱은 미국이 쓰는 공식 앱이 아닙니다. 그 나라 버전입니다. 시그널의 그 나라 버전이죠. 자, 잠재적으로 어떤 기밀이 그 나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마이크 월츠가 쓰고 있습니다. 혹시냐 네타냐후랑 이것을 이용해서 뭐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바로 이 기사를 올렸습니다. 기자 카메라에 바로 이것이 포착이 된 거죠. 그리고 앱에 이 내용이 설명이 나옵니다. TN 시그널. 자, 이것이 포착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트럼프로 하여금 이란을 폭격해야 됩니다. 계속 푸시하고, 그리고 뒤에서 네타냐후랑 이렇게 내통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가 분노해서 월처를 자른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마이크 월처는 대표적인 네오콘 인물입니다. 어쨌든 이번 뉴스를 보면서 트럼프가 전쟁을 원하지는 않는다. 이것을 듣고 이제 저는 좀 안심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뭐 미국의 전쟁이라는 게 대통령이 누가 된다고 해서 통제 가능하진 않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떤 전쟁의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죠. 미국의 연방 대통령이 이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런 전쟁, 미국이 개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사실이죠. 그러나 트럼프가 새로운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꺼려하고 있다. 그리고
광물딜로 지금 막 한국에서는 미국이 조인할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무기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이 패하고 그 무기가 우크라이나 손으로 간다. 이 흐름은 계속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트럼프가 취임했을 때도 이것은 중단하지 못했습니다. 전쟁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트럼프는 그걸 내버려 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주축이 돼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여기서 발을 뺐다. 이것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란과의 전쟁을 망설이고 있다. 이것도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지금 큰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자존심 때문에 빨려 들어가게 된다. 그 경우 미국의 재건 이것은 물거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미국은 진짜 이류국가로 추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한국 내각제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